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갈게요. 무료급식소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가 찌든 낡은 점퍼, 갈라진 입술, 해골처럼 말라비틀어진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요. 13년 전에 내쫓긴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왜 저 아이가 나를 보고 저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마치 내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13년 전 그날 밤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효자인 줄만 알았던 제 아들이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요즘 세상에 72이면 아직 젊다고들 하던데 제 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1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 왼쪽 다리가 잘 안 펴지거든요. 그래도 머리는 아직 멀쩡합니다.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탈이에요. 젊었을 때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5,000원짜리 백반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콩나물을 다듬고 밤 11시까지 손님상을 날랐어요.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빨갛게 물들어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벌어서 정성밥상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지점이 200개가 넘었어요. 제가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직접 가맹점주들을 교육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군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저는 내 집에서 죄수처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방문이 열립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울리면 며느리라는 여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오죠. 쟁반 위에는 늘 똑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유리컵에 담긴 물 1잔, 그리고 노란색 알약 2알. 어머니, 뇌 영양제예요. 어서 드세요. 그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입술에 바른 새빨간 립스틱이 번들거렸어요. 눈은 웃지 않으면서 입만 웃는 그 표정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삼키는 신용을 했죠. 목젖을 크게 움직여서 꿀떡 소리까지 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약을 삼킨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창가에 놓인 화분 앞으로 다가갔어요. 혀 밑에 숨겨뒀던 알약 2알을 뱉어내 화분 흙 속에 파묻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꾹꾹 눌러 흔적을 감췄죠. 이게 저의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3년째 매일 아침 반복해온 생존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머리가 손뭉치처럼 흐릿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알고 있던 것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 아침에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런 게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뇌 영양제가 아니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독약이라는 거요. 그 뒤로 단 한 알도 삼킨 적이 없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100평짜리 저택의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겨울이라 잔디는 누렇게 말라 있었고 감나무 가지는 앙상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담장 너머로 세상이 보였지만 저에게 그 세상은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살은 없었어요. 쇠고랑을 찬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아들만 알았고 가사 도우미는 저를 24시간 감시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보고를 했죠. 어디를 가든 누군가의 눈이 따라다녔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문도 못 열어요. 내 돈인데 10,000원 한 장 쓸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도장도 다 아들한테 빼앗겼거든요. 방 한쪽 벽에 걸린 달력에 눈이 갔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하려고 다가갔어요. 12월 15일. 저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제가 처음 시장에서 떡 장사를 시작했던 날이었어요. 리어카에 떡시루를 싣고 새벽부터 자리를 잡았던 그날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죽은 남편의 기일이기도 했죠. 영감이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난 게 벌써 20년 전이었어요. 문득 그 시장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흥정하는 소리, 국밥 끓는 냄새.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곳의 기운을 받고 싶었어요. 내일이면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다시는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내일이면 요양병원 가시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제 아들 진상이었습니다. 47 먹은 놈이 고급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넥타이 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렸죠. 그게 다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거기 VIP실이 호텔보다 좋아요. 어머니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놈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어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서 재산 내놔라. 그 탐욕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거였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일이라 시간이 꽤 걸렸죠. 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부엌을 지나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를 빠져나가 뒷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자유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급하게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짝짝이었더라고요.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회색.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담장 옆에 있는 작은 쪽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2살 먹은 늙은이가 도망치듯 집을 나서는 꼴이라니요. 스스로가 처량했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 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갔어요. 저는 손을 번쩍 들어 세웠습니다. 택시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남대문 시장으로 가주이소.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3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더 높아진 것 같았고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다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영감이 살아있을 때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였거든요. 그 멜로디를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삶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떡볶이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생선 굽는 고소한 내음, 군고구마 장수의 구수한 연기.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이게 제가 3년 동안 그리워했던 소리였어요. 시장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제가 찾아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사랑의 무료 급식소였어요. 예전에 제가 돈을 벌고 나서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급식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 글씨도 발해 있었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들이 후원을 끊었다고 해요. 제가 쓰러진 뒤로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더군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어요. 그런데도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어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추위에 떨면서 밥을 기다리고 있었죠. 코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때가 있었거든요. 줄의 맨 끝쪽을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 노숙자들 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소한 여자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는데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몸 전체가 세상을 피하려는 것처럼 웅크려 있었어요. 왜인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어요.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커다란 냄비에서 국을 퍼서 그릇에 담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따뜻해 보였어요. 그 여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자가 식판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번쩍하고 눈이 부시게 빛이 반사됐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손목에 굵은 금빛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팔찌를 봤습니다. 거북이와 소나무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20돈짜리 순금 팔찌. 15년 전 제가 유명한 금속 공예 명장에게 직접 주문 제작해서 며느리 손목에 채워줬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거북이처럼 오래오래, 소나무처럼 푸르게 우리 집안 지켜다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그 팔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지민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에 때가 끼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고 볼에는 화상 흉터 같은 게 있었죠. 하지만 그 눈,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그 눈망울은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지민이 아니냐? 여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안 갈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여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어서 도망치려고 했죠. 저는 그 앙상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가느다란 발목이었어요.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착한 며느리. 살같이 희고 눈웃음이 예뻤던 지민이. 내가 친딸처럼 아꼈던 아이가 어쩌다 이 꼴이 된 건지.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노숙자가 되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아는 사람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3년이었어요. 13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온 건지 아들은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지민이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위자료 두둑이 챙겨서 외국으로 튀었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라고. 거짓말이었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가 슬픔을 삼켜버렸어요. 내 아들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지민이가 왜 저를 보고 살려달라고 했는지, 아들놈이 어떤 거짓말로 이 아이를 지옥에 몰아넣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아들이라는 놈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72살 먹은 노인이 노숙자가 된 며느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아.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앙상한 손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얼음장 같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죠. 그 사이에 지민이는 벌떡 일어나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뒷모습이 눈에 박혔어요. 저는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무릎이 후들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72살 먹은 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당장 뛰어가서 붙잡았을 텐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장 상인 몇 명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줬어요.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앉혔죠. 저는 지민이가 사라진 방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그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천보따리였어요. 지민이가 도망치면서 흘리고 간 거였죠. 저는 허리를 굽혀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깨진 손거울 하나, 곰팡이가 핀 식빵 조각, 그리고 구겨진 약봉지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봉지에는 해열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가진 전 재산이 이거란 말입니까? 코끝이 찡해졌어요. 지민이가 왜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헤어진 시어머니를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는 지민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원수처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에 있는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중전화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시장 화장실 옆에 하나가 남아 있었죠. 지갑에 비상용으로 넣어뒀던 동전 몇 개가 있었거든요. 전화기에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오래전에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박 실장, 나야 김말순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박 실장은 예전에 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에요. 전직 형사 출신으로 우리 회사 보안팀장을 맡았었죠. 15년을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아들 진상이 멋대로 해고해 버렸어요. 회사 비리를 눈치챘다는 이유였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죽긴 왜 죽어?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 실장, 나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 지금 당장 남대문 시장 앞으로 와줄 수 있어? 30분 뒤 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박 실장은 여전히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회장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들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는 무슨, 그 자식들이 나를 가둬놓고 약을 먹였어. 하마터면 진짜 바보가 될 뻔했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노숙자가 된 지민이를 봤다는 것, 그 아이가 나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다는 것. 박 실장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작은마님이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저도 돌아가셨다고만 들었는데. 돌아가시긴. 걸어다니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화분 흙 속에 몰래 숨겨뒀던 비상금이었어요. 10만 원짜리 5장.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죠. 예전에는 수십억을 굴리던 제가 지금은 50만 원이 전 재산이라니요.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걸로 지민이 행방을 찾아줘.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사는지 다 알아내야 해. 박 실장이 돈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만 주십시오.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들킬 테니까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은 척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아들 진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동자의 초점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죠. 여기가 어디냐? 우리 집 맞아? 진상이의 얼굴에 짜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아휴, 치매가 더 심해졌네. 빨리 요양원 보내야겠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다 파헤쳐 줄 테니까.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진상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오늘 낮잠을 자는데 꿈에 지민이가 나오더라. 거짓골을 하고 울고 있던데. 위자료 넉넉히 줬다던 거 맞지? 진상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동공이 미세하게 커졌다가 작아졌죠.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아,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여자 위자료 챙겨서 남자랑 해외로 튀었다니까요. 지금쯤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뻔뻔한 얼굴. 저는 뜨거운 국을 그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밥을 떠먹었죠. 사흘 뒤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2시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한겨울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한강 다리 밑 텐트촌에 숨어 계십니다. 박 실장의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강바람이 칼처럼 매서웠어요. 다리 밑에는 파란색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의 보금자리였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덧대어진 골판지, 너덜너덜한 담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실장이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앞장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뒤를 따랐어요. 저기입니다. 박 실장이 가리킨 곳에 작은 텐트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것들보다 더 낡고 허름했죠. 군데군데 테이프로 떼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텐트 틈새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텐트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서 지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지민이 품에 안겨 있었어요. 1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지민이가 아이의 언손을 잡고 입김을 호호 불어주고 있었죠. 엄마가 미안해. 춥지? 조금만 참아. 지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촛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얼굴, 죽은 내 남편의 젊은 시절 눈매와 아들 진상의 어린 시절 인매를 섞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특유의 이마선, 광대뼈 모양까지 틀림없었어요. 내 핏줄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박 실장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내 손주. 13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내 손주가 저 추운 텐트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아이에게 말을 거는데 아이가 입으로 대답을 안 했어요. 대신 손을 움직였죠. 수아였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아이 혹시... 네, 듣지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지금껏 그대로라고 합니다. 박 실장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손주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요. 13년 동안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저렇게 살았단 말입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거든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해. 저는 박 실장에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박 실장이 봉사자로 위장해서 텐트촌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코를 푼 휴지를 몰래 가져왔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결과지를 펼쳐들었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새끼가, 내 핏줄이 저런 곳에서
내 핏줄은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을 뻔하며 살고 아들놈은 내 돈으로 호압한 생활을 했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굴리고 골프를 치러 다녔죠. 그 사실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김말순, 넌 이제 어미가 아니다. 저놈한테 새끼를 빼앗긴 호랑이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저놈을 끝장내서라도 반드시 며느리와 손자는 살린다.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밤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텐트촌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박 실장과 함께 곰탕 2그릇, 흰 쌀밥, 김치, 깍두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거기에 두꺼운 패딩 점퍼 2벌과 핫팩 1박스까지 챙겼습니다. 손주 녀석 입힐 옷도 몇 벌 샀어요. 13살이면 한창 클 나이인데 저 추운 데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싶었거든요. 새벽 5시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움직여야 사람 눈에 안 띄었어요. 다리 밑에 도착하니 텐트촌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죠. 강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지민이네 텐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텐트 입구를 열었어요. 그 순간 지민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잠에서 막 깬 얼굴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바로 공포로 물들었죠. 지민이가 하준을 등 뒤로 숨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돈 없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았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나다. 내 시험이다. 내가 왔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민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민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더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공포에 질린 토끼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셨잖아요. 저 죽여버리라고. 다시는 얼씬거리면 죽인다고. 지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시켰다고요. 내가 뭘 시켰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민이 등 뒤에 숨어 있는 하준에게 다가갔어요. 하준이가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손에 녹슨 쇠파이프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사나웠어요. 엄마를 지키려는 거였죠. 그 모습이 당돌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연습한 수화를 떠올렸어요. 유튜브로 기본적인 것만 배웠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앞에 주먹을 쥐고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미안하다. 하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쇠파이프를 내렸어요. 아이의 표정이 경계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저는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다. 미안하다.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하준이가 지민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손으로 뭔가를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하준의 수화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수아를 어떻게 해?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진 손바닥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그렇게 곱고 부드럽던 손이었는데 시집 올 때 분홍빛이 돌던 그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지민의 손목에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팔찌였습니다. 제가 예물로 줬던 거북이 문양 팔찌였죠. 지민아, 그 팔찌 왜 안 팔았어? 팔면 며칠은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지민이가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금은방에 가져갔더니 훔친 거 아니냐고 신고하려 했어요. 노숙자가 이런 걸 어디서 났겠냐고요. 그리고 이건 하준이 할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잖아요.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민아, 나한테 말해줘. 13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상이가 뭘 했길래 내가 이렇게 된 거냐?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13년 전 그날 밤,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밤 아들 진상이가 깡패 서너 명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이었던 지민이는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왔어요.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대요. 진상 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랑 재산 포기 각서였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니께서 깨어나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상 씨가, 지민이가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발로 제 배를 걷어찼어요. 임신한 배를요. 그러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너를 간통죄로 감옥에 보낸다고. 내년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꺼지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만삭인 여자의 배를 걷어찼다고요. 그것도 제 이름을 팔아서요. 저는 무서웠어요. 깡패들이 집기를 부수고 저를 밀치고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맨발로 쫓겨났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없이요. 비 오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관방을 전전했대요. 가진 돈이 떨어지자 찜질방에서 잤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하혈을 하면서 길에서 쓰러졌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조산을 했어요. 하준이는 7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1.8kg밖에 안 됐대요. 손바닥만 한 아이였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저는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지민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진상 씨한테 연락했어요. 제발 아이 병원비만 달라고.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핏발이 서 있었어요. 그 애가 내 자식인 줄 어떻게 아냐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너랑 그 애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로 저는 숨어 살았어요. 들키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콘크리트에 손등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거든요.
하준이 귀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차마 물어야 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지민이가 하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약했어요. 조기에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에 수백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지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준이가 돌 지나서 고열에 시달렸어요. 40도가 넘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먹였어요. 3일 밤낮을 그렇게 버텼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줬어요. 열이 떨어지고 나서 하준이가 소리에 반응을 안 했다고 합니다. 불러도 못 듣고 큰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대요. 병원에 갔더니 청력이 완전히 손상됐다고 했답니다. 고열이 신경을 손상시킨 거였어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너를 생지옥에 뒀구나.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13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어린 손주는 병원도 못 가고 귀를 잃었고 며느리는 거리에서 떨며 살았어요. 그동안 나는 뭘 했습니까? 아들놈 말만 믿고 편하게 살았죠. 그때 지민의 목덜미에 뭔가가 보였어요. 옷깃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 화상 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팔에도 비슷한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지민아, 이 상처들은 뭐야? 지민이가 황급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뒤였어요. 노숙 생활하면서 당한 일들이에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13년 동안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는지 그 흉터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런데 제발 하준이만은요. 진상 씨한테서 지켜주세요. 저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지킨다. 이 할미가 목숨 걸고 너희를 지킨다. 그때 하준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이가 수화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안 슬퍼요. 엄마 있으니까요. 13살 아이가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을 꼭 끌어안았어요. 앙상한 어깨가 손에 잡혔습니다. 오냐, 할미가 다 해줄게. 내 귀도 고쳐주고 따뜻한 데서 재워줄게. 텐트를 나올 때 붉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안전가옥을 준비해. 놈이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그리고 24시간 경호를 붙여. 복수의 날카로운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한 안전가옥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20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난방이 잘 되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볕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진상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천한 명의로 된 집이라 아무리 뒤져도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지민과 하준을 그곳에 데려다 주던 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민이 빌라 건물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낡았지만 깨끗한 외벽, 반짝이는 유리창. 지민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꿈이에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지붕 있는 데서 자는 거예요. 벽이 있고 문이 있고 난방이 되는 데서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13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13년 동안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았다는 거였어요. 비가 오면 젖고, 눈이 오면 얼고, 바람이 불면 떨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민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빌라 안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은 거였죠. 방 안에는 새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고 작은 밥상과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준이가 신기한 듯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를 손으로 꾹꾹 눌러보고 이불을 만져보고 벽을 손바닥으로 쓸어봤어요.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에게 수화로 말했어요. 지민이 통역해줬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대요. 엄마 여기서 자면 안 추워도 되냐고요.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13살 아이가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에 이렇게 기뻐하다니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이 아이는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하준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물론 수화로는 못하니까 입모양을 크게 해서요. 그래, 여기서 따뜻하게 자. 할미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줄게.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자리가 보였어요. 이가 빠졌는데 치과도 못 갔겠죠. 그 웃음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냉장고에는 박 실장이 미리 채워놓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심지어 아이 간식까지 있었어요. 지민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먹이고 있었죠. 어머니, 고기가 있어요. 하준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4년 만에 고기를 먹일 수 있어요. 4년이요.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은 게 4년 전이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손주가 4년 동안 고기 한 점 못 먹고 살았어요. 안전가옥에 지민과 하준을 안착시킨 뒤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진상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를 모아야 했죠. 이틀 뒤 박 실장이 옛 인맥을 동원해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답게 발이 넓었어요.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까지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 각오하고 보셔야 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정성밥상 프랜차이즈 재무제표 사본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 숫자에 밝았어요. 한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매출이 이렇게 줄었어? 제가 쓰러지기 전에 연 매출이 8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50억도 안 됐습니다. 가맹점 수도 200개에서 87개로 줄어 있었죠.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가맹점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본사에서 갑질이 심해졌다고요. 로열티도 올리고 식재료 단가도 올리고 항의하면 계약 해지로 협박했답니다. 박 실장이 설명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그놈이 망쳐놓은 거였어요. 가맹점주들과 상생하자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걸 다 뒤집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서류였습니다. 자금 흐름 내역이었어요. 회사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비용, 마케팅 비용, 해외 출장비. 명목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빼돌린 거였죠. 3년 동안 빠져나간 금액만 해도 120억이 넘었어요. 이 계좌는 뭐야?
사모님 명의입니다. 지금 사모님이요. 저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며느리라는 여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눈만 웃지 않는 그 여자 계좌로 회사 돈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둘이 언제부터 사귄 거야? 조사해 보니까 지민 사모님이 쫓겨나기 1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미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당시에 그 여자가 도련님 회사 비서였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진상이가 지민을 내쫓은 게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연녀를 본처로 들이려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지민 사모님한테 바람났다고 누명 씌운 것도 네, 완전히 뒤집어 씌운 겁니다. 바람핀 건 도련님 쪽이었어요. 자기 죄를 며느리한테 덮어 씌운 거죠.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놈이 그렇게까지 썩은 놈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그런 짓을 했다니요. 더 있습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하나둘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매각하고 있어요. 성수동 빌딩도 이미 팔렸습니다. 강남 상가도 넘어갔고요. 성수동 빌딩이요. 그건 제가 첫 번째로 산 건물이었어요. 장사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15년 전에 샀죠. 계약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그걸 저놈이 멋대로 팔아버린 거였어요. 내 도장을 어떻게 금고에서 꺼낸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위조해서 발급받았고요. 회장님이 치매라는 진단서를 악용한 겁니다. 분노가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손등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치매약 먹여서 폐임 만들고 재산 다 빼돌리고 요양원에 처박아서 죽을 때까지 가둬두려고 한 거라고.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가 밤새 젖은 기저귀 갈아주고 열라면 등에 업고 병원 뛰어다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내 아들이요. 그놈이 나를 이렇게 대한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 더 모아. 횡령 내역, 부동산 서류, 위임장 위조 증거. 다 모아서 파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주총회를 열 거야. 내가 아직 최대 주주야. 지분 51%가 내 거라고. 그게 유일하게 남은 무기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세울 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제 명의로 해뒀거든요. 아들한테 경영권은 줬지만 지분은 안 줬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 진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내 연녀와 함께였습니다. 둘이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병이 놓여 있었고 치즈와 과일이 담긴 접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진상이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눈길도 제대로 안 주더군요.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나 어디 갔었나? 내 연녀가 킥킥 웃었습니다. 입술에 바른 빨간 립스틱이 번들거렸어요. 그 여자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에는 금팔찌도 차고 있었죠. 다 회사 돈으로 산 거겠죠. 내 피땀 어린 돈으로요. 치매가 많이 심해지셨네요. 빨리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내 연녀가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진상이를 쳐다보며 눈웃음을 치더군요. 저 둘이 짜고 나를 가두려는 거였어요. 내일 요양원 입원 수속하러 갈 거야.
거기 VIP실 예약해뒀어. 진상이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죠. 치매 환자처럼 보이려고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요양원에 가면 끝이에요.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상용으로 숨겨둔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나를 데리러 와. 요양원 가기 전에 빠져나가야 해.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새벽 5시에 뒷문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숨겼습니다. 베개 밑에요.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들과의 전쟁.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이었죠. 영감, 지켜봐요. 저는 죽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반드시 그놈 벌 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랑 손주 대신 복수할 테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분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칼이 점점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알람 소리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것 같았는데 몸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어요.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두운 색 점퍼와 편한 바지였어요. 도망치기 좋은 차림이었죠. 베개 밑에서 구형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뒷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손에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캄캄했습니다. 진상이 부부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놈들이 자고 있는 동안 빠져나가야 했거든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다행히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을 지나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뒷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박 실장이 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죠. 저를 보자 재빨리 다가왔어요. 회장님, 빨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집을요. 이제 다시는 죄수처럼 살지 않을 거였습니다. 박 실장의 차가 골목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이 점점 멀어졌죠. 안전가옥으로 가는 겁니까?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먼저 병원부터 가야 해. 병원이요? 지민이랑 하준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 13년 동안 병원 한 번 못 갔잖아.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새벽 도로를 달렸어요.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들러 지민과 하준을 태웠습니다. 지민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무사히 나오셨네요. 그럼 이 할미가 그렇게 만만하냐?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어요.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예전에 박 실장 수사를 도왔던 분이라더군요. 신원을 묻지 않고 검진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준이 먼저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청력 검사, 뇌파 검사, 혈액 검사, 영양상태 검사까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준이가 검사실에서 나왔을 때 아이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니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로 괜찮다고 했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처럼 구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먼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아이의 청력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요. 양쪽 귀 모두 고도 난청입니다. 일반적인 보청기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손주가 영영 소리를 못 듣는 건가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청력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가 아직 13살이고 뇌 발달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가 다시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양쪽 다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재활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1억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1억 원이요. 예전 같으면 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감사합니다.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거였어요. 내 회사를 되찾으면 되는 일이었죠. 지민이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 관절염 초기 증상,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골절 후유증이 있었어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다리뼈가 그냥 붙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절뚝거렸던 겁니다. 다리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제대로 맞춰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준이 수술비가 더 급해요. 뭔 소리야? 둘 다 치료받아야지. 저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13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떠올랐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 못 가고 아이가 열나도 약국 해열제로 버티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돈이 문제였거든요. 병원을 나와 안전가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 실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도련님이 회장님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대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실종 신고라. 그놈이 참.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가 사라졌으니 실종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해 보이겠죠. 하지만 속셈은 뻔했어요. 저를 찾아서 다시 가두려는 거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도련님이 사람들을 풀어서 회장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대요. 회사 직원들한테도 연락 돌리고요.
그놈이 본격적으로 나선 거였어요.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경호를 강화해. 안전가옥 주변에 사람 더 붙이고 지민이랑 하준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알겠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평화로운 주택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놈과 나 사이의 전쟁.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의 싸움이었죠. 박 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정성밥상 주주 명부가 떠 있었어요. 회장님,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2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요. 내 지분이 51%야. 과반은 내가 혼자 넘어. 네, 하지만 도련님이 방해할 겁니다. 총회 자체를 못 열게 하려고 온갖 수를 쓸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놈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야. 횡령 증거, 문서 위조 증거. 그걸 들고 검찰에 고발부터 해야 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 지금까지 모은 증거입니다. 횡령 내역, 부동산 위임장 사본, 자금 이체 기록. 변호사한테 검토받았는데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런 놈이 됐다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 고발할 수 있어? 서류 정리되면 이틀 뒤에 가능합니다. 이틀이요. 그 사이에 그놈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때 박 실장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봤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도련님이 한강 텐트촌을 뒤지고 있답니다. 누군가 회장님이 그쪽에서 목격됐다고 제보한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텐트촌이요. 거기서 지민이를 만났던 게 들통난 거였어요. 지민이가 거기 있다는 건 모르겠죠? 아직은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텐트촌 사람들한테 돈 뿌리면서 탐문하고 있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놈이 지민이와 하준이를 찾아내면 끝이에요.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한테 뭔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박 실장, 시간이 없어. 내일 당장 검찰에 가야 해. 네, 준비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이에요. 지민이와 하준이가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거였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추위에 떨지 않고 자는 밤이었죠. 저 아이를 다시는 춥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민이가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진상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야. 그건 죽어도 싫어.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검찰에 갑니다. 내 아들을 고발하러요. 피를 나눈 자식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놈이 먼저 사람이기를 포기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죽은 영감이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영감, 내일 싸움 나가요. 지켜봐줘요.
속삭이듯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박 실장이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박 실장이 섭외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됐냐고요? 평생 준비해도 이런 일에 준비가 될 리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고발하는 거였으니까요. 검찰청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양복 입은 변호사들, 서류 뭉치를 든 직원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데는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서류를 넘기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였죠.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전 물리고 업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이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떨고 있던 그 모습, 하준이가 소리를 못 듣게 된 이유, 그걸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주일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는데 박 실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도련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열었답니다. 기자회견? 네. 치매 걸린 어머니가 실종됐는데 누군가 유괴한 것 같다고요. 범인을 찾아달라고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괴라니요. 저놈이 나를 가두고 약 먹여서 폐인 만들려 한 게 누군데.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뉴스에 나갔어? 네, 점심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불효자식 욕하는 댓글이 많은데 어머니 찾아드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놈이 여론전을 시작한 거였어요. 자기가 효자인 척,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저를 찾으려는 거였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유괴한 악당을 찾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역으로 기자회견 열자. 내가 직접 나가서 모든 걸 밝힐 거야.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프레스센터에서 하시죠. 차에 올라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전 정성밥상 대표 최진상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된 어머니 김말순 회장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악어 눈물이 역겨웠거든요.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민이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진상 씨가. 알아. 나도 봤어. 저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때문이 아니야. 다 그놈이 저지른 일이지. 하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하준에게 괜찮다는 수화를 해줬습니다. 아이가 조금 안심한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뭔데? 도련님이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전문 인력 10명을 풀어서 회장님 행방을 추적하고 있대요. 그리고 방금 연락 받았는데 박 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빌라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됐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킨 건가? 벌써? 확실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민아, 하준아. 짐 싸. 여기 오래 못 있겠다. 지민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묻지 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13년 동안 도망 다니며 살아온 본능이었겠죠. 하준이도 엄마를 따라 짐을 쌌어요. 박 실장이 창문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차입니다. 2시간 전부터 저기 있었대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놈이 보낸 사람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네, 뒤편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골목으로 연결돼요. 저는 지민과 하준을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하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 손이 차가웠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박 실장이 속삭였어요. 우리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죠. 골목 끝에 박 실장의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거의 다 왔다 싶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2명의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뛰어!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하준을 끌고 뛰었어요. 72살 먹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민도 절뚝거리면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 실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이어가 끽 소리를 내며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아오다가 멈춰 섰어요.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하는 게 보였습니다. 진상이한테 보고하는 거겠죠. 들켰어요. 완전히 들켰어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엄마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아이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하준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아. 할미가 지켜줄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진상이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흥신소 인력 10명이 서울 전역을 뒤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박 실장,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도심으로 갑니다. 사람 많은 데가 안전해요. 호텔에 방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버티고 내일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갑시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탔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나 계속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박 실장이 미리 예약해둔 방이었습니다. 꼭대기층에 있는 스위트룸이었죠.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준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데 와본 적이 없겠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내일 제가 나가도 될까요? 저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증인이야.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하지만 진상 씨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지민이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13년 동안 그 협박에 시달려온 트라우마였죠. 저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기자들 앞에서 그놈이 뭘 어쩌겠어. 걱정 마. 그때 박 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내일 기자회견 준비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10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주요 언론사 다 참석 확인했고요. 경호 인력도 배치해놨습니다. 좋아. 진상이가 오든 말든 예정대로 진행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사인 불빛들이 반짝거렸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숨어 지내는 것도 쫓기는 것도요.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였어요. 진상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요. 지민아. 저는 뒷좌석에 앉은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내일 같이 나가줄 수 있겠어? 내가 직접 증언해야 해.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민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같이 갈게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하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화로 뭔가를 말했어요. 지민이 통역해줬습니다. 엄마 무섭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13살 아이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13년을 떠돌았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내 손주에게 평범한 삶을 되찾아 주겠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민과 하준이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둘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버텨온 거겠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13년간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 10시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박 실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지민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준이는 호텔에 남겨뒀어요. 이런 자리에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었거든요. 들어가자. 문이 열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눈이 부셔서 잠깐 앞이 안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죠. 김말순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어디 계셨던 겁니까? 유괴당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72의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이었어요. 연단에 올라서니 아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죠.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정성밥상의 창업주의자 최대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제 아들 최진상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를 찾는다고 했다면서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유괴당했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유괴당한 게 아닙니다. 제 발로 그 집을 나왔어요. 왜냐고요? 3년 동안 그 집에 감금당해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은 저한테 치매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3년 동안요. 저를 폐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요.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저는 옆에 서 있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박지민입니다. 제 며느리예요. 아니, 전 며느리라고 해야 하나. 13년 전에 제 아들한테 쫓겨났거든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전 며느리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죠. 지민 씨, 직접 말해줄 수 있겠어요? 지민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남편한테 쫓겨났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깡패 서너 명을 데리고 왔어요. 저를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재산 포기 각서도요. 거부하니까 배를 걷어찼습니다. 8개월 된 배를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켰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라고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맨발로 비 오는 거리에 쫓겨나서 13년을 노숙자로 살았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 청력이 약했어요. 일찍 치료하면 나을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돌 때 고열이 나서 3일을 앓았는데 그때 청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지금 제 아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났어요. 여기자 한 명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그 사실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13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다는 걸, 제 손주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까요. 제 아들 최진상은 회사 돈 120억을 횡령했습니다. 제 명의 부동산을 위조 서류로 팔아치웠고요. 저는 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사기, 강제추행까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어요. 박 실장이 모은 증거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자금 이체 내역, 위조된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하시는 언론사에 다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하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진상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치매가 심해지신 거예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라고요. 진상이가 연단으로 달려왔어요.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밀치고 올라왔습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카메라가 일제히 진상이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상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상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72의 인생에서 처음 내는 목소리였어요. 13년 전에 내가 한 짓을 다 알아. 지민이 배를 발로 차고 빗속에 내쫓고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거 다 알아. 진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뭐야? 변명할 거 있어? 해봐. 온 국민이 보고 있어. 진상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자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생중계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라고. 진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가슴에 검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최진상 씨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진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핏기가 다 빠져서 창백해졌어요. 뭐야 이게.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진상이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한테 속은 거라고요. 제발. 진상이가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였어요. 전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 밤새 안아주던 아이. 그 아이가 저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지민이와 하준이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통받은 그 아이들을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13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13년 동안 억울하게 쫓겨나 살았어요. 내 손주가 13년 동안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았고요. 그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나가시죠. 기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연단을 내려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오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준이한테 가자. 제가 말했어요. 호텔에 혼자 남겨둔 손주가 걱정됐거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요. 3년간의 감금, 13년간의 거짓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하준이 아빠 잘못을 세상에 알려주셔서, 저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 13년 전에 내가 깨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내가 그 고생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지민이가 제 손을 어루만졌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어요.
하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져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는 하준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수화로 말했어요. 며칠 동안 연습한 거였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우는 아이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4월의 어느 날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4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복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웃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를 봐야 하지만 청력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지민이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수술비 1억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회복실에서 하준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귀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미 왔어. 수술 잘 끝났대. 물론 아직 들리지 않았어요. 인공와우가 활성화되려면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한 달 뒤 인공와우 활성화 날이 왔습니다. 병원 청각재활센터였어요. 하준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컴퓨터로 장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민이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지켜봤어요. 의사가 장치를 켜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귀를 감싸쥐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들려요. 하준이가 말했어요. 14살 먹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어눌했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엄마 목소리예요? 지민이가 아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년 만이었어요. 이 아이가 13년 만에 소리의 세계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하준이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하준아, 할미야. 할미 목소리 들려?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들려요. 할머니 목소리 처음 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하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작았던 아이가 어느새 제 어깨까지 자라 있었어요. 그 후로 석 달간 재활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하준이는 열심히 따라왔어요. 말하는 법을 새로 배우고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익혔죠. 처음에는 모든 소리가 섞여서 들린다고 했어요. 사람 목소리와 차 소리와 바람 소리가 구분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시간씩 언어 치료를 받았어요.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했고요. 지민이도 다리 수술을 받았어요.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제대로 맞추는 큰 수술이었죠. 마취에서 깨어나 아프다고 울던 지민이 얼굴이 떠올라요.
2달간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붙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해골 같던 모습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피부도 깨끗해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났어요. 회사 일도 정리가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진상이가 해임됐어요. 제가 다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73살에 복귀한 거였죠.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횡령당한 돈은 대부분 회수했어요. 진상이와 그 여자가 빼돌린 재산을 압류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성수동 빌딩은 못 찾았지만 다른 부동산들은 되찾았어요. 회사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떠났던 가맹점주들이 하나둘 돌아왔거든요. 갑질하던 본사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진상이는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문서위조, 사기, 강요죄까지 죄목이 많았어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에 갔습니다. 진상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애가 울었어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지민이와 하준이가 겪은 13년을 생각하면요.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내연녀도 공범으로 기소돼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회사 돈 빼돌린 데 공모한 죄였죠. 법정에서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던 그 여자 얼굴이 아직도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민이와 하준이가 새 집으로 이사 오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사는 집 바로 옆 건물에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30평짜리 넓은 아파트였어요.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죠.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을 때 짐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요. 텐트 생활할 때 쓰던 낡은 이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이불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새 가구와 새 가전제품으로 집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이삿짐을 풀면서 하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래,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제 텐트에서 앉아도 돼. 하준이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새 침대, 새 책상, 새 옷장. 다 처음 갖는 것들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 문을 열어보고 침대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진짜 고마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줬어요. 이제 또렷하게 말하는 하준이가 신기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어눌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빨리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어요. 30년 동안 장사하며 갈고 닦은 솜씨였죠. 하준이가 맛있다며 연신 밥을 퍼먹었습니다. 2 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지민이가 웃으며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맛있어서 그래요.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았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거든요. 그때는 지민이와 하준이가 텐트에서 굶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서 하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나 이제 학교 가도 돼요? 그럼 9월부터 다닐 수 있어. 선생님이 열심히 따라오면 된대.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하준이 착하고 똑똑한데.
친구 많이 생길 거야. 하준이가 활짝 웃었어요. 14살다운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못 본 웃음이었어요. 지민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보통은 못해요. 친아들을 고발하고 전 며느리랑 손주를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더 미안해. 13년 전에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내 탓이야. 그만 자책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민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더 이상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준이가 제 방에 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할머니, 잘 자요. 내일 또 봐요. 그래, 우리 하준이도 잘 자.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73해를 살면서 이런 행복은 처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 정신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병으로 쓰러지고 감금당하고, 제대로 된 가족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악마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피를 나눈다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었어요. 지민이와 하준이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영감 봤어요? 우리 손주가 말을 해요. 우리 며느리가 웃어요. 다 잘 됐어요. 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영감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73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가족을 되찾은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지민이가 아침밥을 차려올 거예요. 하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겠죠.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거고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3년 동안 빼앗겼던 평범함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세상에 영원한 불행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지나면 아침이 오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